자, 이번 시간에는 토지개발 첫걸음이라고 해서 뭐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타이틀은 그런데 일단은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 제일 먼저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 그 지역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로 만들 거냐,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새만금을 토지 개발할 때는 새만금이 뭔지는 알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 거냐, 아니면 여기다가 주거단지를 만들 거냐, 아니면 농공단지를 만들 거냐,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 토지 가치가 다 달라지는 거죠. 여기다가 주거용지로 만들겠다, 여기는 상업용지로 만들겠다, 여기는 공업용지로 만들겠다. 이 목적이 뭐냐에 따라 그 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 가치도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여기 지역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뭐가 나왔을 거냐면, 우리나라는 행정계획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행정계획. 일단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먼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제일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공부를 해둬야 되는 이유가,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계획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획 다음에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방향을 보고, 방향에 맞춰서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진행되는 거는 구체적인 건 여기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거 계획하고 방향을 안 보고 이것만 보니까 뭐 나중에 가서 투자를 잘못했다는 둥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계획하고 법률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법조문을 따져서 외우라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떠한 방향 정도성은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해당 지역 여기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현재 개발을 진행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들어서는 용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이 어떤 용도로 현재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얘가 들어서는 거겠죠. 그럼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이 땅의 건물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 이게 들어서는 거야. 그럼 내가 마음대로 짓는 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규제 정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왜 어렵냐, 토지개발이 어려운 거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규제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좀 관련 법률을 검토해야 그 다음에 토지가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법률에 따라 규제되어 있는 뭐 규제 내용이라든지 용도 지역이 뭘로 되어 있다든지 개별법이 어떤 다른 뭐 군사에 관한 법에서 여기는 규제를 더 하겠다, 여기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서 하나 더 개발 규제를 하겠다,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규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정말 좋은 위치인지, 예를 들어서 중심부에 있는지 외곽에 있는지, 그리고 행정계획에서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를 안 다음에 토지에 대한 개발을 한다거나 어떤 토지 투자를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의 특성이 증가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 토지하고 주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토지는 내가 사면 안 날아가요. 근데 주식은 날아갑니다. 제가 주식도 해보고 토지도 해보고, 제가 지금 파주 쪽에 이제 뭐 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파주 쪽에 이제 땅을 좀 사고, 저기 청량리 제기동 쪽에도 땅을 좀 사고, 부가연동에도 이제 땅을 좀 사면서 느낀 게, 수도권 안에서 서울에 있는 땅은요 떨어지진 않아요, 절대. 근데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한 곳에 몰빵을 했을 때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에는 그게 문제야. 그래도 근데 남는 거는 토지는 문서라도 남습니다. 주식은 종이 쪼가리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는 안전하다고 보는 게 토지고요. 그리고 토지가 있으면 뭘 해도 이게 사람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토지가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땅을 처음 샀을 때 28살인가? 그때 처음 샀을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때 제가 담배를 되게 많이 필 때였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땅 샀던 그 지역에 왔던 거야. 공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거기서 담배를 딱 한 대 피는데 모든 그 시민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기댈 구석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든든한 기반이거든. 왜? 이 토지가 어떤 토지건 간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자본이 없으면 이용을 현재는 못하지만 언젠가 자본금이 좀 생기거나 또는 지렛대를 한번 이용해 보겠다.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껴가지고 이용을 하겠다. 근데 이 토지가 없는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거야. 이 내가 대한민국 땅 중에 어느 땅은 무조건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도 내 땅 못 건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개발이 돼서 수용이 된다거나 도로, 공원으로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된다는 거는 공익을 위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 제 땅에 누가 뭐라고 무슨 짓을 해놓으면 저는 제 권리가 있으니까. 왜? 내 이름으로 된 등기 권리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또 마음이 또 노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사고 있는 사람하고요. 땅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완전히 천지차예요. 와, 내가 저거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난 땅도 없으니까 아, 저런 거 보네.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거 하는 거는 135원짜리 땅도 있고요. 200원짜리 땅도 있습니다. 안 되면 사요. 경매로 10,000원짜리 땅도 나옵니다. 그럼 일단 내 이름으로 된 땅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관심을 갖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학습이라고 그럴게요. 부동산에 관련된 학습을 할 때 싹싹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스펀지처럼 받아들인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냐면 내 땅에다가 내 건물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나는 이거 하면 되겠네, 아 이거 하면 되겠네, 이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그냥 저런 갑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1,000만 원이 됐든 뭐 5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땅의 위치가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내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수평리에 150번지입니다. 번지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아버지가 주시길래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갖고 있어봤자 귀찮고 세금 내는 것도 귀찮고 뭐 이런 거 귀찮아서 그냥 저 주신 거 어차피 줄 거.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땅이 무슨 용도인지도 몰랐고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한참 이 부동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궁금해져가지고 그럼 저 땅을 갖고 있는데 저 땅에다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 봤더니 개발할 수 있는 용도가 딱 2가지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라는 거 하나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그 묘지 관련 시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으러 가거나 학교 짓거나요. 그러니까 이용을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가치가 되게 싼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거를 뭐 10억, 20억에 사겠다라고 달려오면 당연히 팔겠죠. 근데 그렇게 달려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땅하고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100평짜리 땅하고는 면적하고 완전히 달라도 이 면적이 이 조그만 땅이 훨씬 더 가치도 있고 가격도 훨씬 비싸고 여기 갔을 때 그 마음도 더 빨리 누그러져요. 그런 건 뭐냐면 해당 토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 규제가 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용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는 증가되지도 않고 위치가 변동되지도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토지 관련된 거 공부하려면 상당히 많은 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개념을 좀 갖고 시작을 좀 하고요. 기본적인 용어부터 완벽히 이해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용도 지역에 관련된 게 가장 아주 센 기초라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처음 배우는 거 있죠. 그게 토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용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이해가 된 다음에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이 땅, A 땅하고 B 땅하고 C 땅의 장단점을 내가 확인할 수 있을 때, 야, 이게 그래도 이용 가치가 가장 높지 않냐. 그런 토지 가치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건축물을 어떤 걸 줬을 때 최유효 이용이 될 거냐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관련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 아주 센 기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이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하고 정착물이라고 민법에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착물 중에 우리가 굴뚝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브리핑을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말을 할 때, 언어를 쓸 때 약간 아는 듯한 표현으로 가야죠. 뭐 어리숙하게 잘 발음도 못하고 단어를 얘기하면서 자신도 없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있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토지에 대해서 규제가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의 용도는 요게 가장 합당합니다.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방대한 규제를 위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 관련된 어떤 전문가로서 누군가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사장님, 제가 다가구 주택을 지려고 하는데 토지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토지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이면 어떤 땅을 살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 강의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죠.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단독주택은 주거로 쓰이는 게 아까 3계층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막 이런 말을 제가 잠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뭐냐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럼 이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어떤 토지가 적정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규모를 얼마나 지을 수 있냐도 알아야 돼. 그래서 평이 뭐냐, 면적이, 건폐율이 뭐냐,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이거 설명하겠다고 했던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가격 세금을 어떻게 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제가 세법 공부를 못해도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겠다라는 거를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대략은 알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까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내가 토지 개발을 위해서 어떤 걸 내가 하나씩 습득을 해야 되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주택을 짓는 사람 입장이라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 중개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야 뭐 껌이죠. 근데 껌이어도 실무 나가면 구분을 못 합니다. 껌이 아니었던 거야. 단독하고 공동을 단어로만 외웠던 거죠. 그리고 용도 지역상 어떤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투자 가치를 올릴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할 건데, 제일 먼저 법률에서 해석하기는 단독, 다중, 다가구, 그리고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공간이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간이라는 건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장소라고 그래요. 법률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적인 거처로 대통령이 될 거야, 서울특별시장이 될 거야. 서울특별시장 되면 서울특별시에서 집 줍니다. 그 공간이라고 그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주무시는 데가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볼 일이 없으니까 이걸 차치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인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순수 단독주택은 2주택을 말하는 건데, 다중주택은 무리중자를 써서 응답하라 1994 보시면 거기에서 집 한 채인데 애들이 여러 명이 들어 살죠. 그런 형태를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중주택, 무리중자예요. 근데 그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가구는 가구는 여러 가구 살아. 근데 소유자는 이거 전부 다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1인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다. 재개발 구역이,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요, 제일 먼저 뜨는 게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에요.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 죽었거든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유후했습니다. 제가 재개발 구역, 부가현 재개발 뉴타운의 조합원이거든요. 지금 뭐 거의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뭐 예전에 2008년 전에 사놨었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었지만,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가, 자 보세요. 6가구 사는데 이게 다가구 주택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A라는 사람 주인이 살고 나머지 5가구는 새 들어가서 사는데, 가구는 6가구일지언정 여기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아파트를 지을 때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1인 소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파트 한 채밖에 못 받는 거야. 근데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었다. 다세대 주택은 외관상 거의 유사합니다. 이거는 구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A, B, C, D, E, F가 각각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6명이라서 아파트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무슨 주택이라서 단독주택이라,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재개발 구역이 지정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빨리 다가구 주택을 무슨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되겠네요. 다세대로 용도 변경해서 구분 등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6개 주택을 가진 자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일반적으로 이 조합원이 되면 이 아파트를 들어갈 때 조합원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 조합원이 1억의 프리미엄이 있다면 이 사람은 6개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6개 갖고 있다고 아파트 6개 주진 않아요. 1세대당 하나 주기 때문에 5개는 청산이 되는 거고 요 하나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거를 만약에 다른 C라는 또는 D라는 또는 E라는 또는 F라는 또 G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할 때 1억짜리였다 하더라도 P가 1억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1억 5천에 팔면은 5, 25, 2억 5천이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럼 다가구를 뭘로 바꿔서 다세대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00만 원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500만 원 정도 용도 변경해서 내가 2억 5천의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미리 해놔야죠. 그거는 재개발 구역이 지정된다라는 걸 지정되기 전에 해놨었어야 돼요. 지정되고 나서는 못하게 하겠죠. 다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아는 사람만 부자가 되고 있었던 거지.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건 아예 일절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 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그래서 지금 구분한 건데, 얘는 1인 가구, 1인 등기부상 1인으로 돼 있어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 즉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1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중주택이 뭐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다중주택인데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형태인데 독립된 주거 형태는 못 갖추고 그냥 이 안에서 그냥 하숙집 같이 사는 거야. 그게 다 중주택이고 근데 여기는 다가구 주택은 보세요. 일단 주택으로 쓰이는 게 구분이 다 돼가지고 있는데 등기는 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층수가 3계층 이하여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바닥 면적을 더한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거에 바닥 면적 합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4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여기다 다가구를 줬어요. 근데 다가구는 몇 개층 이하다 보니까 3계층 이하다 보니까 만약에 1층부터 주택을 지었으면 요거는 못 짓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위에 3층은 다가구로 짓고 1층은 상가 근생으로 빼가지고 여기는 월세를 받고 나머지는 세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률이 제일 높으니까 어딜 가도 다가구는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누가 바보같이 이거를 그냥 3층 딱 짓고 그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가구하고 다세대도 구분 못 하는데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합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건 이 다가구 주택인데 얘는 현재 겉에서 봤을 때 외관은요. 그냥 다세대랑 별다른 게 없어요. 다만 등기부등본을 뜯었을 때 갑이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 등기가 돼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가구 주택이었던 거를 다세대로 용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건축법에 따라 용도 변경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돼요. 건축사무소 가셔서 저 다가구 주택 있는데요. 다세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해주세요. 그러면 설계비 뭐 들어가는 부수비 해가지고 돈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가구 6명이 들어가 살던 가구가 1인 등기였던 거를 6개 등기로 구분해 줘 버리는 거야. 그럼 난 이제 다주택자죠. 근데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가구는 이걸 통째로 팔아야 되지만요. 다세대는 한 개만 팔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불리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돈이 좀 필요하게 되면 아예 다세대로 미리 전환해 놨던 사람은 예를 들어서 301호를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약간 충당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은 다가구 주택인 사람은 이거 통째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은 여러분이 워낙 잘 하시는 거야.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전문가들도 계실 거고 전문가 아닌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당신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아파트는 뭐냐? 주거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인 게 아파트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거 아파트죠. 누가 그냥 이 아파트 아니라고 그래. 아파트라고 해. 근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처음 하시는 사람한테 아파트가 뭡니까? 그러면 저거 그러지 정의를 말 못해요. 무조건 주거로 쓰이는 거 샜는데 5개 이상이다. 무조건 아파트예요. 70층이 됐건 80층이 됐건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개 이상이다. 그럼 아파트입니다. 근데 연립은 4계층 이하여야 돼요. 얘는 4계층 이하여야 되고 얘도 4계층 이하입니다. 아파트는 몇 개층 주거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죠. 일단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데 절대 아파트는 아닙니다. 얘는.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 주택인데 구분 등기가 다 돼 있어요. 그럼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바닥 면적을 더해서 다 합계를 해봤더니 660제곱미터, 즉 200평을 넘은 거야.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라고 그러고요. 얘가 660이 안 돼서 600이다. 그럼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하겠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립주택이고요. 여기에 다세대 주택. 하나, 둘, 셋, 4개거든요. 1층은 주택이 아니라 뭐야? 주차장 피로티로 한 거야. 그럼 바닥 면적의 합계가 이게 62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연립이 아니라 뭐야? 660 이하라서 다세대 주택인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법조문에 써 있는 거를 뭐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는 아파트는 주거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 연립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인데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를 봤더니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라 하고 660 이하면 다세대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숙사는 뭐 우리가 뭐 투자하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 뭐 의미 없고요. 그럼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은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다세대, 용도 변경 이런 말들은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법에서 다 해놓은 거예요. 법률에서 다가구 주택은 뭐야? 단독주택은 뭐야? 다가구를 다세대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라. 기재 변경해라. 이걸 법에서 다 규제해놨기 때문에 법령을 볼 줄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야. 근데 법령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법 공부를 한 사람이야 알겠지만 법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법조문 보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예전에는 법이란 글자가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물수변이죠. 물수변이고 여기 안에 이제 갈것자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요 글자가 그 해태라는 동물을 그 예전에 신화에 나왔던 해태라는 동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신화적 동물이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 머리에다가 갖다 대면 얘 해태의 뿔이 없어진대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진 놈은 이제 벌을 주겠다.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걔는 해태라는 동물은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데요. 왜?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에 흔들림 없이 물이 흐르듯 가야 됩니다. 판단을 하는 게. 그럼 편편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게 법인데 글자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현재 위에 있는 부수분을 빼버리고서 물수변의 갈것자로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 그러면 어떠한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게 평평하게 갈 수 있게 결정을 하는 게 법이라 법을 만들어 놨으면 그 안에 테두리에 있는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만들었지. 근데 우리가 바쁘니까 못 만드니까 대신 국회의원을 뽑아 놓은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해서 가장 상위 법률을 만들어 놨고 제가 지금 법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관련된 법률을 찾을 때는 이거를 찾아보세요를 설명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여러분이 법대 와서 공부하는 그 법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일단 뭐 성문법, 불문법은 글로 돼 있으면 성문법이고 글로 안 돼 있으면 불문법이지. 이걸 누가 외우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문법이라는 거는 문서화 시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은요. 대한민국 이 헌법이 가장 센 법이라 헌법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는 다 안 된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법조문 하에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겠다. 재산권, 생명권, 뭐 이런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이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수천 개의 법률을 만들어지는데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법률로서의 효력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그러고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해서 불합치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헌법이라는 게 가장 상위법으로 우리 국민이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이 못 만드니까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그들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국회 통과를 해야만 법률로서 효력을 갖추고요. 국가 상위 최고법이고 그 다음에 하위법에다가 여러 가지 법률들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통과시키면 그 통과한 이후에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끔 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제도가 잘못되면 고치고 바꾸고 해야 되는 걸 좀 개정이라고 하고 폐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거는 국회 통과 없이 명령과 동시에 바로 효력 발생하게 하는 거를 명령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공포할 때는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각 부령,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또는 국방부, 예를 들어 총리령, 훈령 이것들은 시행하는 아주 세부적인 규칙이라고 해서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이걸 같은 말입니다. 대통령이 공포한다 해서 대통령령, 시행령이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한다 그러면 국방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령 이거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국회 통과를 안 하고 바로 가기 때문에 명령과 동시에 효력 발생해서 우리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률 밑에 명령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부를 때는 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라는 개념이 가장 큰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건축법이라고 말을 합니까? 건축법령이라고 합니까? 건축법이라고 하죠. 일반인들이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헷갈려진 거예요. 건축법은 이거를 말하는 거고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세 가지가 한꺼번에 통칭해서 법령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 의결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주 바뀌는 것들은 명령에다가 다 위임해놨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법령은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규제하는 거지만 서울의 인구하고 경주의 인구하고 여기 광주의 인구가 다 다르고 사회 문화가 다른데 똑같이 규제할 수는 없으니까 해당 지자체마다 자치적으로 법률을 만드세요. 그거를 조례라고 해서 자치법규라고 그래요. 그럼 조례는 해당 지자체, 시도,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고요. 지방자치단체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빱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의원,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방의원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걸 조례라고 그러고 그리고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법을 공부할 때는 헌법 밑에 있는 법률을 공부하는 거고 법률에 딸려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봐야 전체 법을 보는 건데 그러면 3단 구성으로 돼 있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면 법령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법이라 하니까 법령이란 말을 안 써왔는데 원칙은 건축법 법조문이 113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이란 법조문은 122조까지 있고 그리고 건축법 시행규칙은 44조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법인데 법률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다 그리고 정의 써놓고서 뭐 건축물이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어쩌고 저쩌고 창고 차고 기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럼 이 한 문장이 완성이 되려면 뭐를 봐야 되냐면 대통령령을 봐야 돼요. 대통령령은 건축법 시행령이거든. 그 시행령에 만약에 2조, 3조에 갔더니 건축법 2조 2항에 따른 건축물이란 대통령 영의 정함은 다음과 같다 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 법조문하고 이 법조문이 두 개가 맞아야 하나의 건축물 정의가 되는 건데 얘 부분은 자꾸 개정이 되고 변경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여기다가 떠놓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 쓰면 법 바꿀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여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그러면 이건 시행령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는 거라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읽어서 여기다가 갖다 넣어야 하나의 법령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지껏 건축법 했으니까 얘만 얘기한 거잖아요. 얘 보면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야. 얘랑 다 봐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법령이라고 해서 봐야 내가 건물 지을 때 이 세 가지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는 건지 알겠죠? 만약에 건축법 시행령이 뭐 바뀌면서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면 법조문 들이다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보면 안 되고 건축법 시행령을 봐서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법을 볼 때는 요 3단 구성이 됐다. 이거 법 공부하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법 보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야. 그럼 이제 법률이 제정되는 것과 개정이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 규제하는 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A라는 애가 토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건물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토지를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나한테 이래요. 야, 거기다 그거 하지 마 라고 규제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A가 이 땅을 B한테 팔려고 그러는데 A하고 B가 팔려고 하는데 거래 계약관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얘하고 둘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법률로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고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이 땅에는 이런 거 하지 마. 공적 목적으로 규제하는 걸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두 가지로 규제를 하면 돼. 공법으로도 규제하고 사법으로도 규제하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토지하고 건축물의 부동산인데 그 토지하고 부동산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그럴 때 국가가 나를 규제하는 것들은 다 공법이라고 그러고 개인하고 개인 간의 문제, 계약 간의 문제가 생기면 사법이라고 그래요. 민법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관련된 공법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걸 국가가 규제를 하는 거라 토지하고 건물 중에 대표적인 게 토지공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법률을 만들어냈어요. 토지 관련 공적 규제법을 하나 만들고 또 만들면서 이 법에서 규제하는 목적이 뭐고 어떻게 이용하라고 다 써놨으니까 우리는 이 법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인데 예전에는요 전국 땅을 개발할 땅하고 보존할 땅 두 개로 나눴었어요. 여기는 개발해라, 여기는 보존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당시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할 땅이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보존할 땅이라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외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이원화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지역을 4개 총 5개로 세분했었어요. 그래서 5개로 세분해서 도시지역하고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에서 5개로 해놓고서 도시지역에서는 지정으로 된 지역은 개발해도 돼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웬만하면 보존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요 준자 들어간 애들은 개발을 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비도시였던 게 도시로 개발이 될 때 규제하는 법률이 없었던 거야.
이원화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단일 통합법을 만든 이유가 여기 지역에서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난개발이 막 나타나니까 정부가 이거 난개발을 원인을 없애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시켰는데 전국토를 이용할 때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막 개발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국토는 계획부터 짜고 그 다음에 이용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규제하겠다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고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고 통합시키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보존할 땅인데 개발이 허용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일어나서 준도시하고 준농림이라는 거를 통합시켰어요. 이걸 없애버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해서 관리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하고 중간에 무슨 지역이 하나 생긴 거예요? 관리지역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총 4개 용도지역으로 묶어놓고 그 용도로만 이용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난개발입니다. 난개발이 뭐야? 그러면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개발된 형태를 난개발 그래요. 근데 난개발이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개발됐어.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항상 개발이 돼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살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기 시작하냐면 뭐가 부족하기 시작해요? 건축물에 딸려있는 기반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가 생겼던 배경이 어디였냐면 용인시라고 해서 옛날에 대표적인 난개발의 도시였다가 지금은 그 오명을 씻긴 했는데 1997년도 IMF 때 있죠. IMF 때. IMF. 그 당시에 제가 군에 있을 때였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IMF 터질 당시에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이 막 안 좋아지면서 국가 부도 위기가 오면서 정부가 지금 현재 IMF 터지면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돌아가셨고요. 엄청나게 일자리 잃으면서 힘들어졌던 분도 많았죠. 하루아침에 부자였던 분 가난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국가가 정부에서 정책 변화를 필 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 없어. 그럼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야죠. 만들려면 그때 당시 공공사업을 했습니다. 철도 건설하고 도로 건설하고 공항 건설해서 일자리 창출해 줬어. 근데 지금 현재 IMF면 국가가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공사업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아까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용도지역이 4가지였습니다. 준도시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지역이 있었어요.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제일 싼 땅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제일 싼 땅이 어디 거냐? 잡아요.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거야. 농림지역인데 농지하고 산림이니까 보존해라.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인데 좀 약간 개발 허용하겠다. 준해서. 자연환경이 수려해서 개발하지 마. 제일 센 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세서 이용이 안 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라남도 간전면 구례군의 제 땅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더라고요. 용도지역 뜯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묘지나 해야 돼, 묘지나. 근데 문제가 여기 지역은 땅값이 싸니까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땅이 일단 싼 게 좋겠지만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눈에는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농지 안 들어오고 개발이 허용되는 게 준도시하고 뭐다 보니까 준농림이다 보니까 전부 다 저 땅으로 가는데 어디가 좀 더 싸냐면 준농림이 더 싸요. 근데 개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안 났는데 이때 당시에 준농림 지역에다가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해주면서 아파트 지어도 된다라는 규정을 넣어버렸어요.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3층, 4층밖에 못 지던 거를 10층, 12층까지 질 수 있게 해주니까 개발업자들이 전부 다 준농림 지역으로 달려든 거예요. 준농림 지역. 나중에 이거 없으니까 전부 다 준도시로 간 거예요. 준도시로.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준농림, 준도시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부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 못하니까 규제를 완화하겠다 해서 이때 당시에 용인시의 80% 정도가 준농림직 준도시 지역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준농림 지역이 많은 용인시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 준농림 지역입니다. 근데 준농림 지역인데 여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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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파트야. 아파트 줬어요. 근데 다 아파트 줬는데 전부 다 세대수를 보니까 299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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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320세대도 있긴 있어요. 1200세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니까 299세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299세대였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299세대가 아니라 뭐가 안 됐다라는 숫자가 기억이 나야 되냐면 300이라는 단어가 이게 안 맞춰졌다는 얘기지. 300을 맞추면 뭔가가 있으니까 299졌겠죠. 왜 그랬냐? 그 당시에 300세대 이상, 이게 만약에 320세대를 졌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요,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가 만약에 3억이다. 3억에다가 플러스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학교용지 부담금이 그 당시에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면 이 아파트는 322세대, 20세대인데 이건 299세대야. 똑같은 3억인데 얘는 400만 원은 내야 돼요. 얘는 400만 원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이게 분양이 잘 안 되고 이게 분양이 잘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299세대를 다 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299세대 졌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학교용지 부담금을 안 냈죠. 안 냈으면 학교가 없다는 얘기네. 학교가 없다는 얘기는 인구가 여기 지역에만 예를 들어서 1만 세대가 들어왔는데 초등학교는 딱 하나 있답니다. 1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학교에 1000명 정도 수용한 학교에 1만 세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만 초등학생이 있어도 2000명입니다. 1만 세대에 들어서 2000명인데 지금 1000명 수용하는데 여기에 얘네가 2000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오전반하고 오후반 나눠서 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뭐야, 학교를 이제 지으려고 했더니 땅은 없잖아요. 건물만 들이다 져놨고.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학교는 가긴 가야 되니까 오전반, 오후반 나누고, 그리고 어느 날 갔더니 상가 위에 학교 만들어가지고 옥상이 운동장이고 막 이런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용인시입니다. 건물은 짓고 나니까 기반시설은 또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애초에 이 건물을 짓기 전에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이 건물만 지었으니까 도로는 또 옛날에 그 농촌길이니까 2차선 도로, 1차선 도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인구는 1만 세대가 늘어나는데 9시에 1만 세대 중에 50%만 출근해도 5,000대가 깔리는 겁니다, 이게. 그럼 차가 갈 수가 없죠, 이거. 그러니까 용인시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왔어요. 3시간에서 4시간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잘못된 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여기가 이 정도 세대수가 들어올 거면 도로 확보를 좀 더 하고 공원 용지 확보도 좀 하고 학교 용지도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맞게끔 건물에 대한 허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준도시 들어가던 놈하고 준농림 지역이라 들어가던 놈을 하나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그래서 관리적으로 묶어버리면서 하나의 단일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합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용인시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거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준도시 준농림 지역을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규제를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관리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용인시 가면요, 이 논바닥인데 아파트만 쓱 있어요. 뭐 1500세대, 2000세대야. 예. 여기 쭉 봐요. 다 농지잖아. 옛날 도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전 고가도로인데 이 차 여기 있는 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걸린 거예요. 안 가니까 다른 데서. 그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인은 한번 들어가면 죽음의 그 화장실 레이스가 있었어요.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되는 사람들은 죽어라 뛰어갔다가 이동 화장실 썼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용인 시내에 그런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었고 학교는 부족하니까 학교 옆에다가 또 학교 짓고 아파트 학교 옆에 또 아파트 짓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계속 부족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법을 바꾸면서 이렇게 한 거야. 전국 토지가 있는데 야 여기는 개발하자. 그럼 여기는 보존하자. 두 개로 나누겠다. 용도. 그래서 도시지역이라고 개발용도를 만들고 나머지는 보존용도로 나눠서 용도지역이라 할 때 개발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개발할 땅이 아닌 거는 관리, 농림, 자연환경에서 얘네들은 비도시지역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 관, 농, 자 4개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곳은 이곳이니까 그러면 도시지역은 먹고 자고 하는 지역과 일하는 지역을 구분합시다. 그럼 주거지역, 상업 구분하고 공업지역 구분하고 중간에 녹지 공간을 넣어놓읍시다. 그래서 나온 게 이 용도지역상에서는 크게 4개지만 도시지역은 또 세분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 한꺼번에 부를 때 용도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 주거, 상업, 공업, 주상 공동으로 나눈 다음에 주거 지역 중에도 주택만 지어라 전용 주거, 다른 기능 일반 기능 넣고 상업 기능 등은 준주거로 해서 세 개로 또 세분화한 겁니다. 그 와중에 전용 주거는 아까 주택의 종류가 단독 주택하고 공동택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세분을 한 거야. 그리고 관리 지역은요, 원래 농림지역이었던 지역이 준농림 지역이 일로 들어갔고 자연환경 지역으로 애매할 때 일로 들어가고 도시적으로 편입될 예상 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 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전, 생산, 계획관리 이렇게 세분을 한 거야. 그래서 보생계인데 그 중에서 절대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보존합시다라고 일단 해놓은 게 있고, 농림 지역에 준해서 농산물이라도 생산물을 해라. 앞으로 도시적으로 편입이 갈 예상 지역은 계획관리적으로 묻겠다. 그럼 도시 바깥에서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은 뭡니까? 그러면 계획관리란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관리 지역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얘네들 중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건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거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주택과 공동택 두 개로 나누자. 일반 주거는 세 개로 나눴어요. 저층, 중층, 중고층에서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나눠서 총 21개 용도 지역이 전국 땅에 다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현재. 제가 지금 있는 이 땅이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여기는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얘기는 현재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 중에 상업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상업지역 중에서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중에서 여기는 일반적인 업무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아마 일반 상업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들어선 거지, 이 건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일반 상업이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서울시에서 이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주변에 10번 출구 라인은 다 상업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건물이 들어선 거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용도 지역이 크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도시 지역이고 여기 지역은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인데, 그러면 이 용도 지역 21개마다 이 땅에서는 어떤 건물을 질 수가 있다 없다가 있고,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다 없다를 21개마다 다 규제를 해놨어요. 이 규제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부터, 지금은 제가 용어 정리 파트니까 이런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실무 과정 들어가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 대표적인 사안 하나 딱 놓고 여러분이 혼자서 여기 땅에 뭐 질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하는 걸 연습하는 게 그게 실무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컴퓨터를 이제 다룰 줄 아셔야 되니까, 다음에는 제가 컴퓨터로 내가 어떻게 혼자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때는 그 방법을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부터 어디 경매 물건으로 뭐 토지가 났다, 어디 공장 부지가 났다, 그럼 이제 내가 공장 저걸 오래된 걸 받아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서 자문 얻으려면 돈 들고 시간 들고 잘 모르면 이해도 안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이 용도지역 개념을 안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실습하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 나홀로 스터디 혼자 할 줄 아셔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전문적인 내용 들어가면, 용어 정리 아닐 때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세요. 주거지역을 두 개로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나눠놨는데,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은 전국 땅 중에서 뭐만 안 되냐면 일반적으로 단독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슈퍼마켓, 미용실, 이용원 이거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법에서 규제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보면 되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는 외운 이유가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해주고 싶어서 외웠지, 제가 그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근데 외워두면 나중에 땅 보자마자 뭐 얼마나 어떻게 질 수 있겠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외우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찾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용도지역 개념이니까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 현재 47%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 지도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인데 분포도 보시면 농림지역이 제일 정신없죠. 농림지역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땅의 반이 자빠지면 다 농림인 거예요. 반이.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25%예요. 관리지역은 이제 여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몇 프로냐면 15%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여기 15%에 다 몰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적은 게 이제 자연환경 11%인데 그 와중에 11% 그걸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에 있는 이 땅하고, 그럼 여기 갔을 때 담배 필 때랑 여기 가서 담배 필 때랑 기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리는 이게 용도가 바뀔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관리지역 중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중에 제일 도시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게 계획관리라서 사람들이 계획관리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용도지역이 나중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거지 바뀌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바뀔 수 있는 땅이라서 좋은 거예요. 나중에 쌀 때 샀다가 비싼 땅으로 팔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용도지역 반이 뭐다? 농림지역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서울은 특이하게 도시지역으로만 돼 있습니다. 서울은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본 적이 없어요. 도시지역으로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4개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특별시 반이 녹지지역입니다. 반이 녹지야. 반이 주거지역하고 녹지예요. 주거지역이 50% 정도 되고 녹지지역이 42%면 이 서울시 땅에 이 노란 색깔이 다 주거지역입니다. 이 초록 색깔이 다 녹지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땅의 반은 주거지역, 40%는 녹지지역. 그래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 제일 사람들이 상업지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상업지역이 제일 적어요. 4%밖에 안 됩니다. 이 4%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거지. 주거지역이 많으니까 주거지역이 싼 거고 녹지지역 많으니까 싼 거고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는 상업지역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용도지역을 정해놓고 그 용도로 써라.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촬영하는 곳이 노원이거든요. 노원구 이쪽 라인에 노원역 쪽 이게 상업지역이에요. 여기 지역 요만큼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 지어놨거든요. 이게 주거지역이라서 그런 거야. 이 내가 지으려는 땅의 용도가 그걸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딱 보고서 여기는 이 건물 지어놨네. 여기는 아파트 지어놨네. 여기는 상가 지어놨고 연립 지어놨네. 여기는 단독주택 지어놨네. 이거는 이 건물이 들어선 거는 그 용도 지역이 이건 전용 주거 지역이라서 여기는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여기는 3종 일반 주거라. 여기는 2종 일반 주거라. 이 건물이 들어선 거지. 그 땅의 용도 지역이 다른 거였으면 다른 건물이 들어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바꾸시는 거야. 그래서 건물을 짓는 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고 정해진 용도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면 1종 일반하고 2종 일반하고 3종 일반이 있어요.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4층 이하라서 아파트 4층 이하라서 아파트를 못 짓겠네.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1종 일반 주거에서는 안 되는 거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평균적으로 서울시는 7층 이하랑 12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12층 저층 아파트 단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나머지가 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 15층, 20층, 21층짜리 아파트가 보이면 그 땅은 보자마자 3종 일반 주거지역일 거다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물어봤었어요. 자연녹지 지역에는 아파트가 안 되거든요. 자연녹지 지역에는 아파트가 안 돼. 근데 이분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교수님 아파트가 자연녹지 금지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파트 지어져 있는 곳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럼 어딘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상 지역이 용인시의 처인구에 있는 고림동 1200번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일단 인터넷을 켰죠. 켜서 다음 지도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거 지금 무슨 시라고 돼 있는지 보세요. 용인시죠. 용인시야. 뜯어봤더니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봤더니 자연녹지라고 분명히 써 있었고요. 자연녹지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파트가 지어져 있더라고. 사진 보니까. 그리고 고림동에 이 아파트 단지에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녹지라는 거는 아파트가 안 되는데 왜 들어왔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시라고 돼 있어요? 용인시야. 이게 그 지역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에 준농림 지역 있었죠. 준농림하고 준도시에다가 아파트 많이 짓게 해줬다고 그랬잖아. 그때 당시 지었던 아파트인데 용도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갔다가 관리지역에서 이게 자연녹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땅이 허용이 됐어서 있었던 땅이라 현재는 자연녹지지만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거지 자연녹지인데 허가해 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은 제 말을 신빙성을 못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용인시청에 여기 처인구청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했더니 여기 031-324-328 제가 쓴 거야. 물어봤더니 여기라고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거기가 비도시일 때 준농림이었는데 2003년도에 아파트 허가를 지었었다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로 바뀐 겁니다. 100%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이 법률이 개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결론을 내리면 당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허가가 나지는 않는 지역이 맞습니다. 이 땅은. 그런데 2003년 이전에 용인시에서는 준농림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그 당시 사업 계획 승인을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법 개정으로 준농림이 없어지고 관리적으로 편입 흡수되었다가 용도 지역이 자연녹 지역으로 바뀐 걸로 봅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 거야. 그럼 제가 이 한 말을 이분이 과연 이해를 했을 것이냐? 이분은 저한테 수업을 들었었으니까 이해를 했겠죠. 근데 용인시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제가 방금 전에 10분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만 좀 이해가 될 정도면 이제부터는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죠. 지금까지 한 거는 용어 관련된 설명을 좀 한 거고 나중에 기회가 또 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개념을 알아야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